네, 안녕하세요. 반갑고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좀 늦게 왔습니다. 제가 몇 가지 그동안 지내왔던 걸 한 두세 달이지만은 한 서너 달이네요. 제가 출마를 하게 됐는데 그 얘기부터 좀 하죠. 당신 미쳤냐 그러더라고요. 대구에 미통당 아지트에 제가 친박신당 이름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제가 화가 나서 나갔어요. 왜냐? 우리 태극기 집회를 3년 넘게 하셨는데 왜 했어요? 태극기 집회 해가지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세력을 만들자고 해서 막판에 이제 출마도 하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조원진이하고 홍문조이 갑자기 막판에 깨져가지고 아주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럼 출마했어야죠. 태극기 집회 몇 군데에서 광화문에서 뭐 그냥 10만 명씩 모여가지고 매주 했는데 출마하는 놈 한 놈도 없잖아요. 전부 뭐죠? 비례대표 얻어물라고 다 갔잖아요. 정광훈이 밑에. 그 다음에 친박씨는 홍문조이도 그 밑에 쭉 보니까 비례대표만 쭉 서 있대. 이게 뭐예요 그러면? 태극기 전사들이 이번 4.15 총선에 예를 들어서 한 50명만 지역구에 출마를 한다거나 한 100군데 출마했으면은 대통령 3월 26일입니까? 뭐 그날 나온 메시지가 달랐을 거 아니에요? 태극기 이 투사들을 중심으로 제1야당하고 하라고 그래, 거꾸로. 근데 없었잖아요. 알고 봤더니 전부 다 비례대표 정당 하려고 하고 있었대. 그래서 홍문종이한테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래서 저 친박신당 선거 끝난 이후로 저는 이제 안 나갑니다. 뭐 정리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표를 얻으려면 나와서 출마하고 하는 놈이 있어야 돼. 지는 출마 안 하고 전부 비례대표 공짜로 앉아 이름만 갖고 정말 얍삽하지 않아요? 비겁하고. 그래서 저는 뭐 죄송한 얘기지만은 이제 그 친박신당이니 또 다른 정당 존립 가치가 더 이상 없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 남이 정당 하는 거를 제가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저리 싫으면은 그냥 중이 떠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갔어요. 태극기 전사로 내 대표로 내 나가야 되겠다. 그럼 대구에 가서 해야지. 그래서 찾아간 데가 바로 격전지 주호영이하고 김부겸이 붙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요번에 선거 나가갖고 표도 못 얻고 망신당했지만 돈도 뭐 생돈 한 1억 가지고 몸은 몸대로 베리고 고생했는데 13일 동안 내가 대구 시내 돌아다니면서 욕 시끄러고 왔습니다. 저 배신자다. 저 완전히 사쿠라 같은 놈이고 저 지금 또 내각제 개헌하는 지금 김무서의 꼬부로 들어가 있는 놈이다. 그 저런 놈 당선돼 갖고 5선 되면은 대구 경북의 최다선 의원인데 야당 어떻게 끌고 갈지 여러분들 보라고. 저런 배신자가 야당 대표하는 건데 당신들 눈으로 보라 그러는데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호에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투쟁이라는 게 없잖아요. 야당 아니잖아요. 안 하잖아요. 완전히 여당 그거죠, 그죠? 제가 그 친구 사실 제 나갈 때 이제 제 생각은 그래도 제가 이거 태극기 집회 나오고 그 팬들도 많고 해서 한 10% 내지 15%는 얻을 거다. 그러면은 김부겸이와 조혜가 세게 붙어 있으니까 제가 캐스팅 보드가 될 거니까 단일화를 조건으로 내가 사퇴하는 걸 조건으로 조영이한테 탄핵 잘못했다는 사과 성명을 내가 받아내려고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선거 나흘 전날 만났어요. 제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오후 4시에 대구 기자들 다 불러놓고 기자회견을 하고 지가 짤막한 성명으로 탄핵은 잘못됐다. 그러나 최대한 석방이라도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걸 하고 저는 대성적인 견제에서 후보 사퇴를 하는 걸로 했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그러니까 선거 이틀을 둔 시점에서 연락이 오더니 없던 거로 하자 그러더라고. 근데 알다시피 그렇게 된 이유가 서울에서 갑자기 마지막 한 사흘쯤 남겨두고 수도권에서 미통당이 전멸이라는 막 소식이 막 전해오니까 대구, 경북, 부산까지도 무조건 2번 찍어야 된다. 무조건 싫던 좋던 2번 찍어준다. 그래가지고 제 선거 운동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아이고 죄송합니다만 표는 못 주겠습니다. 그래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텔레비 방송 토론 계속 가서 요 대구에서 유승민이 뒤에 딱 숨어가지고 탄핵에 관련 없는 것처럼 저렇게 숨어있던 놈이 요 조회 아니냐.
난 저놈 잡으러 왔다. 저놈이 배신자라는 건 나 얘기하러 왔다. 그 친구들이 그러더라고. 너 미친놈 아니냐고. 요 당수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나 미쳤다. 근데 내 돈 1억 써가면서 몸베려 가면서 우리 가족 몽땅 내려갔습니다. 또 우리 집사람이 참 처음에 우리 집사람도 저를 이렇게 이상하게 보더니 그러더라고. 내가 따라가서 선거운동 안 도와주면은 당신이 화병 나갖고 곧 죽을 것 같아서 가준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집사람한테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러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객길 우리가 왔다가 몸이 조금 안 좋고 이래서 그동안 이제 부정선거, 이거 부정선거 맞잖아요. 이거는요, 저 침대가 뭐 에이스 침대는 뭐 과학이라 그러죠. 이번 부정선거는 과학입니다. 이거는요, 옛날처럼 표 바꿔 먹는 걸 잡아가 현장에서 잡아오거나 뭐 고무신 던져준 거 갖고 가서 찍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그런 거 없어요.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딱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려고 하면 거꾸로 컴퓨터를 요렇게 조작하고 표를 해야지 나온다는 게 거꾸로 들어가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이게 전 세계 유명한 수학 통계학자들이 다 밝혀낸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선관위 숫자 자료로 딱 남아 있는 겁니다. 이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저 6월 15일 날 시민회관에서 저 펜앤마이크 주체로 그게 열렸죠. 토론회가 열렸는데 제목이 뭐냐면은 4.15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의 뭐 향방 뭐 이렇게 했어요. 그 정치에 나아갈 길. 이거 이제 펜앤마이크 정규제 조갑제가 사회를 보고 발제를 하고 정규제가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내용이 뭐냐? 부정선거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결국은 부정선거는 없었고 선관위 직원들의 실수가 좀 있었고 선거 관리에 부실이 조금 있었지, 정규제 지 눈으로 아무리 떨어지게 쳐다봐도 부정의 흔적은 한 건도 없었대요. 그게 결론이거든요. 그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그런데 그날 행사 경비 밥값이 한 250명이 오셨는데 7만 원짜리에다가 부가세 붙고 음료수 있고 해서 밥값이 2,100만 원이 나왔고, 그 임대하고 하는 경비가 250만 원인가 그렇고 진행비가 또 한 뭐 50만 원 이렇게 해서 2,500만 원이 들었는데, 그 2,500만 원을 누가 후원했느냐? 그 유명한 정광훈 목사가 했습니다. 또 그날 또 마스크 끼고 나와가지고 그 보석으로 지금 가택 주거 제한을 받고 있는 분이 격려사를 하고, 그러니까 광화문에 가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광화문에 작년에 가셨던 분들, 저는 그쪽 세력이 우리 우파 분열 세력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는 미안한 얘기지만은 조원진이 홍문조 욕 좀 먹어야 돼요. 그 둘이가 왜 깨져요? 아니 선거 2달을 앞두고 둘이가 갈라서 가지고 우리 같은 놈 보고 선택하라 그러고 서로 갈라지게 만드는데, 그 선거 치르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난 그것도 있다고 봐요. 난 둘 다 책임이 있다고 봐요. 뭔가 그럼 전달을 잘못한 유행하라 변호사라는 친구가 문제인지, 저 유행아 지금 몇 달째 전화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극기 집회를 고생하셨는데 성과를 못 거뒀던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찾다 보니까 우선은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 있었죠. 그다음에 저마다 잘내가지고 이 집회 주체 저 태극기 집회 주식 회사가 한 10몇 군데가 만들어져 가지고 투자금을 많이 받아갔죠. 그런데 정작 문제는 뭐냐? 대구 내려가서 제가 연설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다는, 왜 잘못된 내용을 몰라요. 아는 분이 없어요. 우리끼리만 태극기 집회 열심히 했는데 홍보가 안 된 거예요.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 주제가 그 다음에 우리 막 꼰대들끼리 모았잖아요. 우리 젊은 애들이 와야 될 거예요. 그게 마침 부정선거가 이게 이슈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동안 한 달 남짓 이걸 단위로 하자 그 노력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어쨌든 만들어진 게 지난 그저께 7월 8일 날 저 기독교 100주년 기념회관을 빌려가지고 저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를 공식으로 제가 또 의장이 돼서 전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경욱 전 의원을 상임 대표로 하고 공동대표로 한 50명 만드는 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단일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서초역 4번 출구 쪽에 그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또 그쪽도 또 합쳐지를 못해서 아까도 우리 분이 소개를 하시던데 지금 서쪽 8번 출구 어제는 저 교대역 10번 출구 쪽으로 옮겨서 뭐 국민 주권 회복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또 이렇게 집회를 또 하고 계신데 뭐 합쳐지겠죠. 그 뭐 얼마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실무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합의가 마지막 뭐가 안 돼가지고 어제 따로 했는데 언제든 하여튼 이제 뭐 다 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고 있는데 그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대구에서도 항일만 야그 곽 의원은 말이야 이제 서울 가서 뭐 한다고 들었는데 그건 이제 태극기도 없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는 없대.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젊은 그 우한 갤러리 그 우붕이 이쪽 애들하고 이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걔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태극기 좀 안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냥 태극기가 나쁜 게 아니라 태극기를 들고 다니시는 이 어떤 여러 가지 행태가 꼰대들의 막 이런 행태로 비춰졌으니까 우리 젊은 애들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양보를 해주시면 어떠냐. 오케이 받았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탄핵 무효 얘기도 좀 접어두고 부정선거로만 이슈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우리가 또 양보를 했고 그 다음에 애국가도 4절 너무 길다. 더구나 땡볕에 지금 앉아 계신데 1절만 하도록 하고 대신 1절을 자주 부르도록 하고 털고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것도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옷도 이제 저쪽 분 블랙 촬영을 하셨네. 젊은 애들 하는 대로 블랙으로 이렇게 그 드레스 코드를 맞춰달라. 그게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미 4주 전부터 저도 연설인지 압니다. 제가 4주 전에 연설함하고 이제 접었습니다. 모든 연사 사회 전부 50대 젊은이를 했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경욱 의원이 63년생이더라고요. 그래서 57세예요. 그래서 잘 됐다. 태극기 집회가 그동안 못 모인 이유가 저마다 그 태극기 주식회사 사장님들이 잘났기 때문에 야 나는 그래도 무슨 차관급을 지냈는데 나는 뭐 육군 별이 몇 개인데 뭐 이런 분들 때문에 안 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정선거 잘 모르잖아. 이번에 이슈는 젊은 애들이 만들어냈죠. 우리 아날로그 아닌 컴퓨터 세대들. 그러니까 민경욱이 좀 나왔잖아. 그럼 민경욱이한테 대표로 내세우자. 그럼 다 양보하겠다. 오케이. 그래서 민경욱이를 내세운 겁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은 전부 우린 고문으로 물러나자. 일체 모든 단체장들이 고문으로 옮겨다.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나서 모든 이제 집회 다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어제도 많이 오셨더라고. 어제는 그 이박근모 또 하신 분들이 한 10명이 오셔가 저를 또 불러가 또 같이 사진도 찍고 여기 오신 분들도 몇 분 오시고 그래 하시고 이제 그래서 거기서 연락을 제가 듣고 지난주에 온다 해놓고는 못 오고 이제 한 주 늦어 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얘기하지 말자. 근데 우리가 수용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 제가 동지들한테 항의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 부정선거 이게 만일에 부정선거로 밝혀지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뭐 재선거를 한다 그러대요. 재선거는 택도 없는 소리죠. 재선거 한다 그러면은 저 또 야반 도주한 황모라고 있잖아요. 갑자기 나타나갖고 공천위원장 하겠다고 또 나올 건데요. 재선거 아니죠. 부정선거 드러나면은 정권을 끄집어 내려야죠. 잡아다가 4.19 때처럼 저 최인교처럼 사형시켜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이 시위 이 집회의 투쟁의 결론은 결국 문재인 정권 타도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도 결국 문재인 정권 타도와 연결되는 거니까 큰 목적이 같다면은 젊은 애들 의견을 우리가 100% 수용하는 점에서 가자. 그 대신에 만일 걔들은 탄핵 무효 얘기를 안 하지만은 저라든가 우리 같이 나이 좀 든 사람이 연설 기회를 잡게 되면 그때는 또 탄핵 무효 얘기를 하고 또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느냐. 결국 이 모든 이 좌파 대한민국 망조의 이 발단이 바로 16년 12월 9일 날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한 62명 배신자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걸로 논리를 우리 전개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양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무효 얘기 안 나오는 부분을 너무 좀 실망스럽게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고 생각은 하시지 말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 그저께 이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판결을 보니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본래 대법원에서 작년 7월 29일 아닙니까? 7월 29일 날 우리 그때는
우리 공화당 이름으로 그 대법원 앞에서 TV 하실 저 가서 연설도 하고 했는데 그날 밤에 저는 대한문 밤 8시에 하는 저 조국이 규탄 또 시내 야간 이거 뭐 플라시 몹 집회하는데 연설하고 내려오다가 연단 발판이 미끄러져가 제가 발이 부러져 가지고 지금 2달 동안 들어 누워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배진우 회장님은 아시는데 그래서 날짜를 기억합니다. 그게 7월 29일입니다. 7월 30일 날 아침에 내가 병원에 갔고 뼈를 맞췄으니까요. 근데 그때 판결의 취지는 대통령한테 형을 더 때리라고 한 거거든요. 특정범죄 가중죄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뇌물을 건별로 다 계산해서 괜찮습니다 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뭐 이재용이가 삼성에서 얻어간 말 3마리도 추가해라고 그래가 형을 더 때리는 거로 됐잖아요. 그래서 실제 지난주입니까? 2주 전에 그 검찰이 구형이 35년으로 5년을 더 올려갖고 했던 거란 말이죠. 근데 같은 30년로 하고 10년을 감형을 해주니까 참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근데 이제 뭐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서 그 부분을 제가 뭐 어떻게 해석을 할지 모르지만 전 정치적으로 볼 때 이 판결을 보면은 명시는 안 했지만은 대통령이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사료되고, 이건 우리말로 단돈 1원 한 푼 안 먹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명확하게 표시진 않고 뭐 사사로운 이익을 뭐 취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또 뭐 이 재벌들로부터 저 대기업으로부터 이 기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뭐 직권 남용은 뭐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면요 돈 한 푼 먹은 거 없고 직권 남용 안 되고, 직권 남용을 표현한 말이 국정농단이라 그랬거든요. 그 국정을 마음대로 갖고 놀았다 최순실이 하고. 그런데 그걸 이제 형법에는 없는 죄목이니까 따진 게 직권 남용으로 걸었는데, 그 직권 남용도 무죄 취지로 됐고 단돈 한 푼도 안 받았다는 것도 인정해 줬고, 그러면 무죄 나와야죠. 그런데 무슨 강압을 인정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10년을 경감을 해줬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근데 이제 우선 한 가지, 어떤 분들은 이제 이제 대통령 드디어 이제 형이 확정이 됐으니까 사면 요건이 갖춰진 거 아니냐. 그래 지금부터 8.15 또 대통령 사면 청원을 해야 된다고까지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빨리 나오시는 거는 좋지만 우리 대통령을 사랑하는 우리 참 빡빠의 입장으로서 문재인이한테 죄를 지은 것이 시인을 하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사면 요청을 하면 안 된다. 그걸 또 들고 나와갖고 서명운동을 하겠다는 놈이 있다면 그건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 파리하는 장사꾼 주식회사 사장으로 또 봐야 됩니다. 그분들이 있었잖아요. 작년 봄부터 저 광화문 옆에 거기 원표공원 앞에서 서명운동을 하신 분들 많았죠. 유튜브 보면 몇 분 나오잖아요 지금 뭐. 근데 그건 아니다. 그건 절대 아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법정 투쟁을 하고 계신데 그러나 사면 요건은 갖추어졌으니까 얘들이 본래 3.1절을 맞추기 위해서 좀 빨리빨리 한다고 그러다가 그게 파기환송 뭐 되고 어쩌고 하면서 이제 물 건너 갔던 것 같은데 이제 했으니까 뭔가 그런 어떤 감은 잡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정거를 잡을 수 없는 이 음모론적인 그런 얘기인데, 참고 삼아 작년 연말께부터 미국 정부가 대통령 석방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표명한다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대통령을 바로 지목해서 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외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국무부가 나서지 않고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국방부 펜타곤 쪽에서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 플러스 남재준 장군에 대한 말하자면 조기 석방을 이렇게 논의를 했다. 그런데 이쪽 문재인 정부가 조건을 내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협상이 깨졌는데, 왜냐? 미국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분들의 고령이고 국가에 대한 헌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격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이제 석방을 해줘야 된다고 요구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조건을 내걸었거든요.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하스티지, 인질을 잡아 있는 인질범인 거예요. 인질범이 사람 잡아놓고 돈 내라는 거거든. 그 미국 정부는 인질범과는 절대 협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그럴듯한 게 작년 올해죠. 올해 1월 14일 날 문재인이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물론 항상 상투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남북관계 뭐 협력을 해야 된다고 쫙 떠들었는데, 유독 올해 1월 14일에 기억해 보시면요, 금강산 관광은 꼭 성사시키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배경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의 설명에 따르면은 남재준 원장과 박근혜 대통령 조기 석방에 대한 그로 제재를 해제해달라. 그 중에 금강산 관광만 꼭 풀어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 문재인이가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음력 설 직전에, 구정 전에 풀어주는 거로 그걸 딜을 던져놓고, 카드를 던져놓고 기다리면서 요거는 들어줄 거다, 자신감을 가져서 그 유독 금강산 관광 얘기를 했던 거 아니냐 하는데, 결론은 좌우간 어떤 인질 뭐 협상 형식의 그 딜은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됐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뒤로 이제 제 혼자 생각인지 모르지만 대통령께서 지금 병원에 자주 가시지 않아요? 1월달, 2월달은 아마 그 28일밖에 안 되는 동안에 한 10번쯤 나오셨을걸요. 거의 이틀 한 번, 사흘에 한 번. 월요일, 목요일 그렇게 주 2회 이상 나왔거든. 아니, 그 중에도 중간에도 나왔어요. 그게 아마 이런 어떤 미국의 관심이나 국제적인 관심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건강, 신병에 관해서만큼은 얘들도 신경이 좀 바짝 곤두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 사태가 있고 해서 여기에서 만일 어떤 불상사가 생기면은 이건 정말 뒤집어지는 꼴이 날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딜은 뭐 실패를 했더라도 그런 관심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신변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안심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저만 혹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대변인 장성민 씨인가 하시는 분 뭐 이런 거 보면은 한 사흘에 한 번 정도는 지금 성모병원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 자주 나오고. 근데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이 교도관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고, 그런데 자주 나오시도록 해 주시는 거는 좀 그런 어떤 배려가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있습니다. 있고 한데, 지금 이제 우리가 특히 서울역 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원대 복귀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너 인마 말되는 얘기를 해라,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원대 복귀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좀 길게 해도 됩니까? 저도 우리가 원대 복귀라 하는 말이 이게 과연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냐. 어떤 날은 광화문 텐트에서 허평한 장군하고 앉아갖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제가 나온 그 생각은, 어떤 북한의 어떤 급변 사태가 벌어지고 남쪽의 급변 사태가 벌어지면은 막 과거 50 시절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처럼 뭐 시국 수습 비상 무슨 국민회의 같은 게 하나 만들어질 때, 그때 대통령을 거기 의장으로 모시면은, 청와대로 들어간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상 좀 힘들 거니까 의장으로 모시면은 사실상의 그 비상시국을 수습하는 동안은 국가 수반의 자격을 지니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허평한 장군하고 했어요. 그래서 50대 국보위라는 말,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었고, 그때 국회를 해산시키고 입법회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입법회의, 국회를 대신하는 입법회의 81명이 있었고요. 그분들이 10개월 일을 해서 새로운 법률 국회법 다 만들어 갖고 이제 50이 출범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로 대통령이 말하자면은 국가 수반의 자격을 얻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제가 외국에 어느 정치학 하시는 분들로부터 했는데, 지금 북한의 상황이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참 재밌는 얘기야. 자관 김정은이가 40일 동안 안 보였고
또 거의 4, 50일 가까이 안 보이는데 7월 5일 날 나타났지. 7월 8일 날 사흘 전에 아버지 그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 할아버지 죽은 날, 김일성이 죽은 날 참배하러 또 나타났는데 그 왜 다닐까요? 저는 처음에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작년 12월 말에 이란 민병대 총사령관 솔레이마누른가 그 공항에서 그냥 드론 공격으로 죽여버렸잖아요. 그게 겁이 나서 김정은이가 지금 피신하면서 돌아다니고 기차는 원산에 두고 실제는 묘양산 별장에 있고 이런 식으로 피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해 들어서는 이제 북한에도 지금 이 코로나 이거 중국 괴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거든요. 이거 피하기 위해서 또 어디 계속 지금 피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걸 하는데 최근에 있었던 사실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저께 7월 5일입니까? 7월 5일 날 일본의 지금 고노 방위청 장관이 그분 유명하죠. 일본 외상도 지내고 일본 정계 거물인데 고노가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일본은 국제적인 도시라 가지고 해외 특파원들이 수백 명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 관방장관이나 저 장관들이 기자회견 국내 기자 따로 하고 외신 기자 따로 하는데 외신 기자들 오후에 기자회견에서 느닷없이 북한 김정은이의 건강 상태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했거든요. 길게 설명했어요. 중병설, 사망설에서 이 중병설까지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 중간에 어느 한 지점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이거는 자기들도 북한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한 정보망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정보와 해외의 정보를 교합을 해서 정리한 내용이다. 바로 5일 며칠 안 됐습니다. 이거 그냥 간단히 사석에서 한 얘기도 아니고요. 정식으로 방위청 장관이 공식 기자회견을 자리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8일 날 김정은이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강찬일 씨 그 유튜브를 보시면 알지만은 그 사진도 조합한 거 아니냐. 왜냐? 김정은이와 앞에 괜찮습니다. 비 별로 안 떨어집니다. 전부 까만 넥타이를 제대로 매는데 그 자리에서 요번에 군사 행동에 위임을 받았다는 이영철 총참모 총장은 파란 분홍 블루에 옆으로 스트라이프까지 있는 넥타이를 메고 서 있단 말이죠. 이 말이 안 되죠. 그 김일성이 참배하는데 까만 넥타이를 안 매는 놈들이 뒤에 있단 말이죠. 매치에. 그러니까 이것도 사진이 조합된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데 좀 심각한 일이 있죠. 그 다음에요. 이거는 한 달 전 일인데 6월 17일 날 이 코로나 사태로 미국과 중국이 지금 어떻게 갈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폼페이오 장관과 중국의 양제처,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7명 있잖아요. 정치국 상무위원이 7명 있습니다. 그 중에 대외 외교 담당하는 양제처 정치국 위원이 하와이에서 만났잖아요. 날아와서 중간 자리. 근데 하와이 어디서 만났냐면 하와이에 있는 히캄 공군 기지에서 만났거든요. 공군 기지라는 데는 어때요? 군사 기지니까 첫째 보안이 유지됩니다. 기자가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완벽한 비밀이 유지되는 그 비밀 회담을 현지 시간으로 17일 오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17일 밤에 했는데요. 한 2시간 했다는데 그 자리에 유일하게 비건 국무부 부장관 비건이 바로 그저께 왔다가 2박 3일 있고 돌아갔잖아요. 비건이 날아와서 참석했거든요.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미 중간에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느냐, 홍콩 문제 등등이 뭐 거론이 됐을 건데 왜 한반도 담당 특사가 그 자리에 끼었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이 뭔가 좀 심각하고 북한을 푸는 거로 미국, 중국은 크게 딜하면서 북한 하나는 어떻게 미국이 원한 대로 툭 차주는 거로 뭔가 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더 이상한 게 김정은이 행적이 수상하고 한데 트럼프가 그렇게 말 많은 트럼프가 최근에 한 2달 동안 김정은이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설명을 선거에 무슨 뭐 김정은이 문제가 뭐 심각하겠냐. 그래서 선거에 바쁘지 그런데 자관 지금 남북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습니까? 박지원이가 국정원장이 되고 이인영이가 통일부 장관이 되고 이거 보면요. 박지원이는 알다시피 골수 빨갱이잖아요. 3대가 빨갱이잖아요. 자기 할아버지가 빨갱이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빨갱이 하다가 경찰에 총 맞아 죽었고, 그 다음에 자기 삼촌도 6.25 났을 때 또 보도연맹 하다가 또 그는 주민들한테 수복되고 나서 몰매 맞아서 죽었잖아요. 3대라. 그리고 5억 달러를 북한에 갖다 줘가지고 했는데 그 돈 5억 달러를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수사가 됐습니까? 하여튼 뭐 현대가 돈을 준 거라 해가 결국 이제 했는데, 그래서 뭐 그때 돈을 그 갈 때마다 이 수수료가 붙었고 그 돈을 박지원이가 상당히 곱을 쳐서 재산이 수천억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이번에 신고한 거 보니까 14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와, 참 청렴한 사람이야. 그거 보면은. 근데 박지원이 마누라가 많거든요. 북한에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소문이. 그러니까 뭐 그건 확인할 수 없는데 뭐 재미삼아 또 DJ 정부 시절에 제가 한참 취재기자 할 때인데 DJ 정부 시절에 DJ 대통령이요 아침에 정상으로 9시에 청와대 출근한 적이 없어요. 몸이 안 좋고 일주일에 2번 이상 투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행사가 있는 날은 오전에 출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무실이지만은 그 집무실에 앉는 거하고 집에 그 소파에서 그냥 부인하고 둘이 있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 눈짓만 하면 물 갖고 오고 눈짓 하면 수건 갖고 오고 뭐 하는데 집무실에 나가면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DJ가 출근을 거의 안 했는데 안 한 적이 많았습니다, 실제. 근데 그 얘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투석을 하룻밤새 하고 그 다음날 오후에 한 300명 이렇게 행사 있으면 연설도 하고 해야 되면은 쉬었어요. 오전 내내 쉬고 오후에 출근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DJ가 아침에 보고를 딱 받는 게 3가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권 노가비가 어제 어느 기업인을 만났느냐. 권 노가비는 매일 돈 챙겼으니까 어느 기업인을 만나가 돈을 또 얼마를 뜯어갔겠느냐. 두 번째, 박지원이는 어제 또 어떤 여자를 만났느냐. 박지원이는 매일 저녁 이제 젊은 아가씨들과 식사를 했으니까 박지원이는 어떤 어제 또 탤런트 어떤 가수를 만났느냐, 어떤 여자하고 저녁에 보냈느냐. 이거. 세 번째는 그 김한길이라고 시인하던 놈. 그 놈은 어제 또 술 처먹고 들어와서 어제는 또 최명길이 귀싸대기를 안 올려붙였냐. 이 3가지를 매일 체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한길이하고 최명길이는 이효 여사 완전히 어머니하고 따라다녔거든. 그 여름 휴가 갈 때도 그 아무도 안 데려가고 그 두 부부에 최명길이하고 김한길이만 따라가고 같이 5일씩 있다 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건너가면 돈 많이 챙기고 다 아는데 박지원이는 많이 식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뭐 근데 지금 장관 하잖아요. 이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근데 이게 뭐냐, 이걸 이런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요, 박지원이를 도저히 국정원장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니냐. 아주 쉽게 말하면은 통일 관련 이쪽의 장관 인사는 북한 김정은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구도가 만들어져 있고, 막 국내에 있는 이 자생적인 빨갱이 이 좌파 집단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요구하는 이 내용이 간단한 정도가 아니고 뭔가 지금 돈을 빼돌려 보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박지원이 죽으로 옛날에 한번 5억 달러를 빼돌려 갖고 보낸 경험이 다 있는 놈이니까 박지원의 정도가 가야지 지금 김정은이 용돈을 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가지고 이런 인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요, 문재인 정권도 이게 막판인 거예요. 막판. 임기를 채운다는 보장 자기들도 못하고 뭐 하여튼 어떤 식으로인가 이 북한 문제에서 뭐 돌파구를 찾아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랬다 본다면은 여러분 5월 18일 날 광주에서 5.18 기념식 한다고 지들 난리를 치는데 그 자리에 기념사로 나온 문재인이가 주둥이가 아래 위로 다 터져 있었잖아요. 그 2가지 중에 하나죠. 김정숙이하고 그 전날 밤에 너무 화려한 밤을 보내가 뭐 김정수가 막 물어 뜯었는지 아니면은 180석 먹었고 다 먹었는데 이게 그냥 부정선거도 치르고 이게 완전히 뽀록이 나게 돼가 이게 막 부자 몸조심한다고 지 속으로 막 속이 막 썩어가고 있어서 입술이 부르튼 거 아니고 이거는 뭐 숨길 수가 없잖아요. 입술이 이리 부르트가 왔다니까 5월 18일 날 선거 끝나고 한 달밖에 안 됐고 그 5.18 행사에 문재인이가 주둥이가 부르터질 이유가 없잖아요. 응? 그런데
박원순이 죽잖아요. 이거 보면 이게 지금 이 막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원순이도 저거 죽여야 될 박원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짠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고. 자, 이 아가씨가 15년부터 17년 가을까지 근무하고 나왔는데 그 17년 가을로 지금 벌써 만 3년 됐잖아요.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왜 고소장을 넣어요? 근데 고소장 오후 3시 반에 넣었는데 바로 저녁 8시부터 대기시켜 놨다가 바로 고소인 조사를 한단 말이죠. 이런 법 있습니까? 이거 고소해보면 아시지만은 한 2달, 3달 그냥 있다가 뭐 잊어버릴만 하면 부르잖아요. 그 연락하고. 근데 죽은 장소가 어디예요? 그 제가 사건 기자도 해봤지만 경찰이 기본적으로 어떤 변사 사건을 기자들한테 브리핑할 때는 사인을 설명해야 되거든. 이건 자살이다, 아니다. 목을 맸다, 아니면 독약을 먹었다, 투신을 했다. 했는데 그 설명이 없잖아요. 자살이라는 말도 안 했어요. 타살의 흔적이 없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좀 새로운 시각에서 보는데 거기에서 죽었다는 거 숙정문에서 청와대 뒷문으로 들어오면은 걸어서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지척입니다. 그래서 나는 박원순이가 얼마나 야한 놈입니까? 비겁한 놈이고 얍삽한 놈인데 그 놈이 막판까지 버텼을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그 청와대 뒷산 가까운 데서 급하면 청와대 쫓아가서 막 문재인이 그냥 아래 또 다리라도 붙들고 늘어지려고 청와대 근방에서 만나자 그랬고 거기에서 지금 소문은 이해찬이가 와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마지막 통화한 거는 2시 40분경에 정세균이하고 통화를 좀 길게 한 3시까지 20분 했다 치더라도 그래서 저는 한 5시쯤에 어떤 그 암살조가 투입이 돼 갖고 그냥 자살을 당임을 당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그 조용하게 간 거 보면 목도 안 매달았고 약을 먹었도 아니고 하면 그 저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그 이복형 김정남이를 그 죽인 그 뭐 FX인가 무슨 뭐 그 저 아마추어인 베트남 아가씨들이 그냥 입만 하면 쑥 서쳤는데도 죽어버렸잖아요. 그렇게 강력한 어떤 그런 게 저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 본다면은 지금 이 대권 주자, 대권 잠룡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박원순이도 죽여가는 거 보면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뭔가 지금요 북한 문제를 또 남북 관계, 미중 관계에 끼인 북한이라는 이 장기판을 어떻게 치고받는지 뭔가 좀 심각한 게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폼페이오가 그저께인가 김여정이가 또 무슨 뭐 발표를 했는데 바로 미국에서 폼페이오는 아 우리는 북한하고 긴밀히 연락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언론에는 안 나오고 하지만은 뭔가 지금 심각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박원순이도 그렇게 본다면 얘들이 지금 마지막 말하자면 막장 드라마에 거의 이제 마지막 한 2편 정도 남은 수준으로 가서 막 급하게 막 이 국면이 전개되지 않습니까? 막 전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걸 본다면은 뭔가 있다고 보죠. 그죠? 그렇다면은 이제 좀 길었습니다만은 북한을 정리한다 이거죠. 절대 폭격은 없습니다. 폭격은 없습니다. 폭격을 하면 아무리 적게 죽여도 30만이고 많이 죽으면 한 200만까지 죽는데 왜냐하면 이 그 핵시설이 전부 다 일반 우리 공단을 가장해가 넣어놨거든요. 우리 구미공단 같은데 이쪽 북쪽에 한 코너가 핵시설로 보면 돼. 딱 그렇습니다. 영변 핵시설도 다 그러시요. 오영변 핵시설이 건물 한두 개 있는 줄 압니까? 건물이 20몇 개입니다. 숙소부터 시작해서 부품 공장 뭐 등등이야. 그러니까 큰 우리 순천 뭐 여천 공업단지의 한 부분이 핵시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때리면은 그러니까 공단 안에 숨겨놨단 말이죠. 군수공장 안에.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많이 죽게 되기 때문에 21세기, 2세기에 미국 대통령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 대량 살상을 감수할 만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북폭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군이 들어가는 걸로 보거든요. 그 이유는 그거죠. 유해 발굴로 가거나 아니면은 핵무기 사찰을 위해서 유엔 평화유지견의 자격으로 들어가서 북한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에 정리가 되면은 남한 쪽도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 미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을 정리한 마당에 남쪽에 믿을 수 있는 정부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좌팔 정부로 이미 관계가 사실상 단절됐죠. 그런데 미통당도
미국 정부 다 한단 말이죠. 국민의 신임이 없고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단기간에 어떤 급변 사태가 오면은 어떤 분을 내세워서 미국과 통할 수 있는 믿음직한 동맹 우방 지도자를 내어야 되는데 그게 미국 현재로 봐서는 결국 지금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급변 사태가 나고 석방이 되고 저건 미국이 오히려 나서서 추대하는 어떤 국가 수반의 어떤 자리에 올라가셔서 결국 미국과 이 급변 사태 이후에 전국 사태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한 희망으로 원대 복귀 그런 게 실제 가시화되어 있다고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가 어떤 분은 7월 지금부터 한 달 아니고 아니면은 10월 위기설이 좀 계속 나오거든요. 왜냐 지금 트럼프는 재선이 목표거든요. 트럼프한테 제일 중요한 일은 지금 재선이에요. 재선인데 거꾸로 11월 3일이 투표일인데 투표일은 아무리 코로나가 있어도 미룰 수는 없을 겁니다. 한데 11월 3일을 앞두고 10월 한 중순이나 하순경에 김정은이가 ICBM을 한 방 괌을 향해서 쏴버린다 하면은요 트럼프가 제일 크게 손해를 봅니다. 왜냐 트럼프는 그동안 역대 어느 정부도 북한 핵 문제를 못 건드린 거를 내가 나서서 건드려 가지고 내가 김정은이하고 사랑하는 사이 아니야 편지 주고받으면서 핵 위협 철저히 핵실험 없었잖냐 그걸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딱 10월 달에 한 방 쏘면은 바로 민주당에서 야 트럼프 너 이놈 전부 거짓말했네 거짓말했잖는데 지금까지 그래서 이게 10월 위기설입니다. 근데 이 10월 위기설이 두 가지 측면 요거는 북한이 만들어내는 10월 위기설이에요. 북한은 이걸 생각하는데 반대로 미국 측에서 나오는 10월 위기설은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선거 직전 무렵에 북한의 핵 문제를 정리하는 화끈한 어떤 모습을 트럼프가 보여주면은 그냥 곧바로 재선 아주 편안하게 갈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이 늦어도 데드라인이 10월이다. 그래서 10월 중에 뭔가 북한 문제를 정리를 한다. 그런데 빠르면은 7월이고 늦어도 10월 안에는 정리가 된다. 그런 사태가 오면은 남한 정부도 정리하고 믿을 수 있는 우방 지도자를 모시면은 현재로서는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 그래서 당신들 말이 맞았다는 거예요, 나보고. 진짜. 그래서 저는 사실은 희망일 수도 있지만은 희망이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좀 살아가려면은.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들이 10년을 감형하고 뭐 해서 어쨌든 사면을 해줄 수 있는 법적 요건은 갖추어 나왔거든요. 근데 진짜입니다. 180석을 갖고 범좌파 190석을 가졌기 때문에 얘들이 지금 더 답답한 거예요. 핑계를 댈 데가 없잖아요. 지들이 국회 상임위 다 갖고 있고 전부 좀 추경 35조가 되는 추경을 그냥 5일 만에 통과시키고 모든 게 이제 야당이 발목 잡아서 그래. 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도 저 부담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막장 드라마라는 거는 어느 날 뭐 마지막 편 한 편에 확 다 바뀌어버린대요. 갑자기 뭐 누가 나타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김종인이 이런 애들이야. 그 다음에 특히 꼭 길었지만 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우리 유튜브들 우리 우파 중에서도 윤석열이 대권 대망론을 얘기하는 분이 많아요.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 윤석열이 어떤 놈입니까? 대통령 완전히 잡아넣고 그 지금 문제되는 한동훈 검사 그 놈이 바로 윤석열이가 데려와 갖고 완전히 모든 거 엮어 가지고 이거 태블릿 PC 엮고 한 놈이 한동훈이란 말이에요. 그 두 놈인데 윤석열이 지금 대권 얘기 나오고 있고 윤석열이 테마주가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에. 그 착각입니다. 윤석열이 안 바뀌면 그러고 지금 윤석열이가 추미애한테 막 핍박받는 것 같죠. 쇼입니다. 이것 때문에 검찰이 해야 될 일 안 하잖아요. 신라젠 그 문제 손도 안 대죠. 요번에 뭐 옵티퍼스인가 뭐 그것도 좀 없죠. 울산 기소하는 거 어디 갔어요? 재판도 지금 없어져 버렸죠. 윤미향이 사건 그냥 없어져 버렸죠. 뭐 좀 큰 굵직굵직한 사건이 막 터졌는데 그냥 추미애하고 윤석열이 싸우는 거 우린 보면서 무슨 검찰 개혁한다고 가만히 있잖아요. 실제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둘이가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칠 수 있는 거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더구나 여러분 드디어 며칠 전에 김무성이가 페이스북에 올렸죠.
윤석열이가 지금 저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맷집을 키우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윤석열이 이제 대권에 한 발 한 발 가까워지고 있다. 지금 윤석열이 배후에 바로 김무성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김무성이 보기에는 윤석열이보다 더 완벽한 후보가 없죠. 왜냐? 탄핵 동조세 같은 한 공범이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탄핵은 영원히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우파들 중에도 윤석열 지지한다고 꽃다발 보내고 저 대부분 검찰청 앞에 화환 보내고 말이죠. 그 진짜 제발 우리 동지들 말이죠. 가서 윤석열이 준 아니다. 그 진짜 이거는 완전히 지금 주매하고 완전히 진짜 좀 쇼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셔야 합니다. 윤석열이는 작년에 우리 9월달에 조국이 집회 조국이 조금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윤석열이가 문재인한테 독대해서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조국이는 당신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좌빨 어떤 연계에서 죄를 장관시켜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처리는 우리 검찰이라는 법적으로 할 테니까 당신은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라. 이래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했지만 조국이 그래. 우리처럼 그냥 감옥소 집어넣어놓고 주례를 한번 들은 게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다 봐줄 거 다 봐주고 다 정경심이 다 나와 있고 그렇잖아요. 조국이도 아주 교묘하게 활동 다 하고 있잖아요. 아니 무슨 압수수색하러 왔는데 전화 받고 그냥 압수수색도 그냥 기다리고 있고 영장 새로 온다고 기다리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정경심이 어디 검찰청 앞에 들어갈 때 얼굴 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문재인이 똥 사냥개로서의 선을 지키고 있는 한치는 임기를 보장할 수 있는 놈이에요. 그 놈은 그밖에 꿈이 없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윤석열이 대망론 이런 거 하면 다 깨주십시오. 깨주고 그 배후에 김무성이가 지금 윤석열이를 키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오늘 두서없이 많이 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뵙고 저도 화가 많이 났어요. 아니 선거를 앞두고 그래 우리 조원진 대표하고 홍문종 대표 두 사람이 갈라서 갖고 우리끼리 집회가 두 군데로 나눠지고 서로 얼굴을 못 보는 사이가 되고 그게 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어디 선거를 앞두고 그래 전쟁을 치는데 적진 바로 앞에서 장수끼리 갈질하고 나눠지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 우연 발생적인 일인지 아니면은 어떤 고도의 어떤 계산에 의한 뭔지 모르지만은 좌우간 광화문에 모였던 그 전 목사님 그 패거리들 뭐 이런 결과적으로는 결국 적전 분열로 우리끼리 다 망해버렸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주 오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좀 소홀했다고 조금 이래 좀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더라도 부디 잘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우리 그 각 대표님께서 굉장히 저희가 반가웠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많은 걸 많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많이 일러주셨는데 대표님 다음 주부터 꼬박꼬박 출석하시는 거 약속하셨고요. 예, 지금 비가 와서 여러분.